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우숙입니다. 텔레다인 르크로이는 오실로스코프, 시리얼 데이터 분석기, 프로토콜 분석기의 리더로서 복잡한 전자신호에 대한 빠른 측정과 분석,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하여 이상 신호를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비나 종료 후에 진행되는 설문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술지원팀 오창훈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텔레다인 르크로이 기술지원팀 오창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로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측정하실 때 이상 신호들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 그 포착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일반적으로 하고 계신 그 동작들이죠. 먼저 신호를 측정하고 신호 측정 도중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 그 값이 나왔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느냐,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건데요. 르크로이 스코프에서는 크게 이 세 가지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웨이브 스캔이라고 해서 측정 값들의 어떤 조건을 둬가지고 그런 조건에 맞는 신호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 신호 또는 하나의 파형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꺼번에 주고 내가 기준으로 두고 있는 신호 그 조건을 벗어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보통 이제 패스페일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트리거라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신호들만 딱딱 골라가지고 스코프에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웨이브 스캔, 패스페일, 트리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오실로스코프에서 파형을 업데이트하게 되면요, 파형을 표시하게 되면 원래 신호가 굉장히 시간의 끊어짐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신호들을 스코프에서 포착을 해서 화면에 표시를 할 건데, 오실로스코프는 어떤 끊어지는 시간 없이 화면에 바로 업데이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샘플링을 취해야 되고 메모리에 넣었다가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는 파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데드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임 베이스, 그러니까 화면에 신호를 보는 길이를 어떻게 하느냐, 짧게 한다 그러면 짧은 시간 잡고 짧은 시간 놓치고 짧은 시간 포착하고 놓치고 이런 동작들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임 베이스를 아주 길게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놓치는 게 없이 굉장히 긴 시간을 볼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또 긴 시간을 건너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지정한 시간만큼 타형을 관측하는 이런 모드로 됩니다. 그래서 왜 이상 신호를 포착할 때는 적절한 타임 베이스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포착하다 보면 중간에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 신호에 포커싱해서 스코프를 동작하도록 어떤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동작을 우리는 트리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왜 이상 신호만 있을 때요, 그러니까 정상 파형 내가 맞는 설정한 조건이 안 맞는 거죠. 비정상 파형으로 조건을 맞췄다면 이 설정한 신호들만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만 신호를 화면에 표시해 두는,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기본적으로는 트리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파형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상 펄스나 이상 신호들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코프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소스들이 있는데,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측정을 하실 때요. 측정을 하실 때 통계 모드를 사용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평균부터 미니멈, 맥시멈
또 현재 가장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파형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 신호들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민맥스 쪽에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파악할 때는 통계 모드에서 민맥스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측정된 값들을 누적을 해서 계속해서 어떤 그 분포도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분포도를 확인하다 보면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이벤트들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다면 이 신호에 어떤 이상 펄스가 있다, 이상 신호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히스토그램이든가 파라미터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그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웨이브 스캔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고요. 제가 스코프에서도 간단히 파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스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스캐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형의 모양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측정하고 있는 어떤 파라미터가 내가 지정한 값, 내가 디자인한 것은 뭐 1메가, 주파수가 1MHz 이상인데 그보다 낮은 게 있느냐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승 시간이나 하강 시간, 각종 메저먼트 값들을 가지고 기준을 지정을 하면 여기에만 부합되는 조건이 있을 때 바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내가 웨이브 스캔을 활용하겠다. 그리고 측정 값으로 뭐 ES나 라이징 타임인데요. 라이징 타임을 가지고 내가 어떤 확인을 해보겠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필터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조건에 맞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액션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외부로 펄스를 내보낸다든가 아니면 어큐션을 멈춘다든가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미지를 저장하고 파형을 저장한다든가 소리를 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쪽 필터에서도 보면 기본적으로는 뭐 필터 없는 건 이 웨이브 스케일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지정한 값보다 작은 게 있느냐, 큰 게 있느냐, 아니면 어떤 기준값을 주고 어떤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지, 범위 밖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이한 것은 여기 레어리스트 이벤트라고 그래서 보통의 것보다 아주 드물게, 그러니까 가장 맥시멈이나 미니멈 값이 있었을 때 바로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이런 조건들, 여러 가지 조건으로 파형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웨이브 스캔에서는 크게 보면 4가지 정도의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데, 첫 번째는 non monoton이라고 그래서요. 뭐 예를 들어서 베이스에서 신호가 탑까지 한 번에 쭉 올라가게 되면 이런 것도 이제 모노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non monoton이라고 하면 올라가는 도중에 한 번 이상 방향을 바꾼 그런 파형이 있을 때 non monoton이라고 하는데, 그런 신호들을 찾아보겠다 라면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바로 신호를 찾아주고요. 또는 레벨을 두 개의 레벨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로어 스레숄드하고 하이 스레숄드 2개를 지정을 하고 이 중간에서 방향을 바꾼 어떤 펄스나 파형이 있으면 포착을 해달라. 그러면 얘가 바로 또 그런 신호를 골라가지고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파형은 어떤 모양이었는지,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전압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측정입니다. 메저먼트 기능을 이용해서 나는 펄스 폭이 내가 지정한 것보다 크거나 작은 걸 찾고 싶다 그러면 그런 신호들을 바로 골라서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상 신호들을 측정하면서 바로 이런 신호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빨간색으로 해서 여기 엣지가 보이는데 사실 펄스가 굉장히 크고 엣지가 빠르기 때문에 이 안에 이렇게 작은 펄스가 있었을 때는 긴 시간을 봤을 때는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파형인데요. 이런 것들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펄스 폭이 내가 원하는 값, 그러니까 200 마이크로 세컨드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보다 밖에 있는 거, 그러니까 150 마이크로 세컨드보다 작거나 250 마이크로보다 큰 걸 찾아달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포착이 됐고, 이때 당시에 펄스 폭은 167 나노였습니다. 라고 스코프가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예에서는 웨이브 스캔을 이용해서
웨이브 스캔에서 라이징 타임이 느려지는 펄스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쪽에 있는 정상적인 파형들은 한 번에 엣지가 쭉 올라가면서 30 마이크로, 35 마이크로 세컨드보다 모두 이제 더 작은 것들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큰 게 있느냐? 에러를 찾기 위해서 이거보다 큰 게 있느냐 물어봤더니 얘가 바로 찾아냈고요. 이때 당시에 펄스 폭이 얼마다? 라고 아래쪽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파형의 측정 값을 이용해서 바로 이런 걸 측정을 펄스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웨이브 펄스, 그러니까 웨이브 스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제 편리하긴 한데 약간 불편한 게 있다면 여러 개의 파형을 동시에 확인할 때는 불편하다는 거죠. 한 개밖에는 소스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소스는 하나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 전부터 그 제공하고 있던 그 기능 중에 하나가 패스페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사용자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는 이 패스페일은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합격 불합격 판정할 때만 쓰는 거냐라고 이제 그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얘는 내가 정한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신호를 포착하는데요. 얘는 최대 장점이 뭐냐면 한꺼번에 여러 개의 파라미터들을 동시에 비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모델에서는 8개, 그리고 일부 모델에서는 한꺼번에 12가지 이상의 조건들을 설정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파라미터만, 그러니까 측정값만 이용해서 내가 1V보다 큰 거, 작은 거 찾겠다. 이런 거 외에도요. 서로 다른 채널을 비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파형의 모양을 미리 기준의 파형의 모양을 설정해 놓고 이 부분에서 내가 정상적인 펄스의 모양은 이런 마스크 모양인데 이걸 벗어나는 게 있으면 찾고 싶다. 그러면 얘가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펄스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 개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비교할 수 있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으니까 2개 이상의 채널을 볼 때 특히 더 유용하고요. 또는 여러 가지의 측정 값들을 동시에 비교할 때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기능입니다. 측정하고 설정하는 방법들은 보통 그 웨이브 스캔하고 아주 비슷해요. 내가 측정하고 있는 값에 기준을 두고 내가 설계한 값들은 내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값에 그러니까 100 마이크로 세컨드보다 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들에 내가 디자인을 했다. 그리고 이걸 벗어나는 게 있으면 나는 페일로 표시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값들도 뭐 작거나 크고 또는 범위 안에 있고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특정한 부분 또는 전 신호에 대해서 마스크 기준을 두고서 그러니까 노이즈 마진이나 아니면 지터의 마진을 설정을 하고 이 부분을 벗어나면 어떤 액션을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는 2개의 파형 중에서 그죠? 여기 라이징 타임이 이거보다 작아야 되는데 왜 이상 신호가 있을 때 포착을 해라. 그리고 여기서는 현재 마스크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10개 파라미터들을 측정하고 있는데 나머지 9개는 모두 다 만족하고 있는데 얘하고 마스크 신호가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파형을 저장하고 귀션을 멈추고 소리도 내고 여러 가지 액션들, 그러니까 이미지 저장부터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한꺼번에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2개 이상의 신호를 넣었을 때는 어떤 조건을 넣었을 때는 2개가 모두 다 페일이었을 때 나는 포착을 하겠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페일일 때 그러려면 로직 조건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 파라미터들의 조건에 따라서 모두 엔드 조건으로 할 거냐 아니면 XOR로 할 거냐 또는 뭐 OR 조건으로 할 거냐 이런 액션들을 이쪽에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스코프에서 웨이브 스캔 기능을 한번 살짝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형이 지금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개의 파형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2번째 빨간색에 있는 파형들을 좀 이거에 대해서 포커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여러분들께 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일부러 지금 측정 값은 하나만 표시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디버깅을 하거나 어떤 문제점을 찾을 때는 이렇게 측정을 할 때 하나의 값들만 측정하도록 하게 하면 이 여러 가지 펄스 중에 어떤 걸 측정하고 있는지 사실 매뉴얼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측정하실 때 저는 Statistics on 기능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그동안에 측정된 값들을 모두 확인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 한번 채널 2번에 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코프를 잠깐 멈춰볼까요? 이렇게 멈춰보면 펄스 폭들이 거의 뭐죠? 여기서는 좀 작게 나오긴 하지만 거의 일정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평균 값이요. 240 마이크로 세컨드 근처인데 얘는 지금 199.66 나노. 엄청나게 작은 값이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값이 나왔을 때 이걸 오실로스코프에서 어떤 이걸 파형을 보기 위해서 타임베이스를 조절하거나 이래봐야 이 값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바로 어널리시스에서 웨이브 스캔이라는 기능에 들어가서 나는 자 웨이브 스캔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내가 찾고 싶은 건 지금 채널 1번은 의미가 없고요. 채널 1번은 의미가 없고 소스 채널 나는 2번을 사용하겠고 여기서 펄스 폭이 정상적인 펄스는 지금 평균 240 마이크로 정도인데 지금 굉장히 작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런 걸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면 less than 뭐 대략 넣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크로 세컨드보다 작은 게 있느냐 라고 기다리고요. 얘한테 액션을 취합니다. 멈추겠다 그러면 그런 펄스가 딱 포착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멈추고요. 빨간색이 표시되고 찾아진 신호가 항상 화면에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이 펄스가 어떤 모양이었다 라는 것들을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웨이브 스캔이라는 기능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스탑 어큐션을 했지만 얘한테 소리를 내달라 라고 하면 가면서 펄스가 찾아졌을 때마다 이렇게 소리를 딱딱 내주게 됩니다. 그죠? 자, 요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웨이브 스캔이라는 기능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앰플리튜드, 프리퀀시, 뭐 채널 1번에 대한 측정, 그리고 채널 2번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개 값을 동시에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널리시스에서 조금만 내려보시면 패스페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패스페일 기능에서 나는 첫 번째가 지금 P1이 앰플리튜드 채널 1번의 앰플리튜드거든요. 얘가 3V보다 커야 된다. 채널 파라미터 두 번째에 있는 프리퀀시는 뭐 2ms 뭐 크거나 2kb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각간의 조건들을 설정을 하고요. 이때 나는 패스페이스 테스팅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런 이 부분들이 에러가 발생한 현상 순간들이죠. 그럴 때 액션에서 나는 모두 엔드 조건이니까 여러 개 조건 중에 하나만 페일이어도 페일입니다. 그래서 페일 났을 때 나는 멈추는 동작을 하겠다. 그러면 지나가고 있다가 바로 멈추고 어떤 부분에서 페일이 났고 그때 파형 모양이 어땠는지 여기 눈에 지금 보이네요.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패스페일 기능을 사용하면 웨이브 스캔보다 어때요?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채널에서 여러 채널이나 여러 개의 그런 조건들에서 신호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도 그 펄스들을 기본적으로 포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항상 에러가 있던 부분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왼쪽, 오른쪽 스코프 좌우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트리거를 사용하게 되면 항상 안정적으로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리거는 어떤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이제 포착하고자 신호들을 항상 스크린 화면에 항상 그 부분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엣지 트리거, 스마트 트리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번 엣지 트리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엣지 트리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용하고 계신 그런 트리거 중에 하나인데, 특정 내가 설정한 기준 레벨에서 신호가 올라가느냐 또는 떨어지느냐, 아니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서 이제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 발생 시점이 여기란 화면의 중앙이라면, 포지티브일 때는 이 레벨에서 상승하고 있을 때 트리거가 되고요. 그리고 네거티브일 때는 떨어질 때, 보스로 하게 되면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양쪽에서 트리거를 모두 해줍니다. 근데 이건 아주 정형적인 그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벌스트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화면에서 계속 이 엣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좌로 우로 스코프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벌스트일 때는 여기 홀드오프 타임이나 또는 홀드오프 이벤트를 이용하면 첫 번째 트리거 후에 내가 세 번째 펄스에서 엣지에서 트리거를 하겠다 그러면 항상 세 번째 엣지가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또는 시간을 둬가지고 나는 여기서부터 1마이크로 세컨드 후에 다시 트리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트리거 한 후에 특정한 지정한 시간만큼 지나갔다가 다음에 나온 첫 번째에서 또 트리거를 해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벌스트 파형을 사용할 때는 여기는 이런 홀드오프 이벤트나 타임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통 엣지 트리거를 사용하면 레벨을 하나밖에는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정한 레벨에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만 볼 수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 내가 어떤 특정한 펄스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보다 크기가 큰거나 또는 작아지거나 할 때 동시에 포착을 하고 싶다. 아니면 DC 신호를 보고 있다가 여기서처럼 리플 펄스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얘네들은 상승이 될 수도 있고 하강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상승했지만 해놓으면 얘네들만 포착이 돼요. 그죠? 떨어지는 애들은 포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윈도우라는 트리거가 있는데, 윈도우 트리거는 범위를 지정을 해놓고요. 그러니까 스레시홀드가 이 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 밖으로 벗어나거나 떨어질 때 동시에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트리거를 사용하면 두 개의 지정한 레벨을 가지고 상승 하강을 가지고서 신호를 포착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건 이제 제법 단순한 파형들에서 적용이 되는데, 신호가 복잡해지고 또는 내가 에러를 포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더 어드밴스드한 트리거가 필요한데, 트리거 기법이 필요한데요. 이때는 이제 르크로이에서는 스마트 트리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펄스 폭이나 패턴 또는 뭐 펄스 폭이, 글리치, 드롭아웃, 런트, 굉장히 많은 트리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정상 신호는 펄스 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작은 펄스가 이어나오고 또 펄스 폭가 크고 작고 한데, 이런 경우에 단순 엣지 트랙을 사용하게 되면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승 엣지가 여기도 있고 이 짧은 펄스도 있기 때문에 계속 좌우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조그만 펄스 폭을 기준으로 해서 펄스 폭이 특정한 시간보다 작은 걸 찾아라 그러면 항상 요걸 기준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디스플레이. 자, 뭐 아까 본 대로 트리거는 한 10가지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다 알고 적용할 수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기준을 두거나 또는 내가 활용하기 쉬운 방법을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터벌 트리거라는 가 있는데, 인터벌 트리거는요, 내가 지정한 레벨에서 상승했지 그러면 상승했지, 그리고 다음 상승했지의 시간만 따집니다. 그리고 하강했지에서 하강했지까지, 여기까지만 따지는 거죠. 이 중간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트리거 레벨을 여기다 설정했다면 중간에서 신호가 작아지는 애들은 이 트리거에서는 얘네들을 펄스 엣지로 보지 않습니다. 레벨에 걸려있는 여기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신호도 포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대략 보니까 1마이크로 세컨드마다 엣지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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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는 중간에 신호가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트리거 레벨이 이쪽에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요. 이쪽에서 레벨을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 마이크로 세컨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 마이크로 세컨드다.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펄스가 있느냐 물어보기 위해서 인터벌에서 1.2 마이크로 세컨드보다 큰 게 있는지 찾아봐라 그러니까 트리거가 바로 1.2 마이크로보다 큰 지점에서 바로 트리거가 됐고 얘만 정확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펄스폭 트리거가 있는데요. 펄스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정의에 의해서 상승 엣지에서부터 다음 하강 엣지까지를 위스라고 부릅니다. 위스 트리거도 마찬가지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승에서 하강 보는데 중간에 다른 펄스가 이 안에 껴있다고 하더라도 이 트리거는 지정한 레벨에서만 엣지의 방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그 예에서 보면요. 여기에서는 현재 106 나노세컨드보다 작은 게 있는지 확인해라 그랬더니 여기 펄스들이 굉장히 많지만요. 굉장히 많지만 이 중에서 작은 펄스, 얘나 이 제일 앞에 있는 여기에서 현재 트리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펄스 방향을 가지고서 포착을 할 수 있고요. 아마 여기에 있는 이 파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엣지에서 하강 엣지, 하강 엣지에서 상승 엣지, 여기가 네거티브 펄스 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상승에서 하강이 포지티브 펄스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살펴보면 이 레벨에서 여기까지는 하강에서 다음 상승까지 굉장히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파형들도 똑같이 펄스 폭 트리거를 이용해서도 위스 트리거를 이용해서도 이런 펄스들은 뭐 마찬가지로 포착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건에서도 아까 봤던 파형이죠. 그런 파형들을 펄스 폭이 작은 게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그대로 포착이 돼서 에러 신호만 이때부터 이제 포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트리거 중에 보통 트리거들은 엣지가 있을 때 트리거를 하는데요. 드롭 아웃이라는 이 트리거는 펄스들이 일정하게 나오다가 갑자기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 펄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바로 트리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방향이 사실 없는데 마지막에 시간을 측정할 그 엣지가 상승 엣지냐 또는 하강 엣지냐만 정하면 됩니다. 뭐 이런 경우죠. 펄스가 쭉 나오다가 풀업 돼가지고 그냥 끝나버렸네요. 그러면 이런 신호가 분명히 이 다음에는 동작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펄스가 나오다가 어느 일정한 시간은 없어졌다 그러면 이런 기준을 둬보는 거죠. 여기 이 조건에 따르면 드롭아웃을 해서 포지티브 마지막 상승 엣지에서부터 5 마이크로 세컨드 이내 펄스가 아무것도 없으면 트리거를 해라 해서 트리거가 발생한 시점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드롭아웃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파형이 없는 엣지가 없는 부분에서 트리거를 해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트리거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슬로우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슬로우 레이트라는 건 라이징 타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라이징 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슬로우 레이트는 내가 지정한 시간 안에 여기 그러니까 167 지정한 시간과 시간 사이 전압과 전압 사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이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였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서 보면 신호 파형이 이제 두 개의 라이징 타임이 섞여 있는 신호들을 누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애들은 굉장히 라이징 펄스가 신호가 빠른데요. 느린 애가 여기 섞여 있는 거죠. 간혹가다 섞여 있게 되는데 있는데 요 신호를 골라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느려진 신호를요. 그래서 뭐 왼쪽에 있는 애 같은 경우는 1나노 세컨드보다 작은 걸 찾아라 그랬더니 여기 빠른 애들만 골라본 거고요. 오른편에서는 반대로 요거보다 큰 걸 느려진 신호를 찾아라 그러면 요 신호보다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값보다 느린 이 펄스들을 오른쪽에서 지금 트레이를 해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아까 봤던 뭐 런트를 이용해서 로어 스레숄드, 하이 스레숄드 두 개를 놓고서요. 이 두 개의 레벨을 벗어나지 못하고 방향을 바꾼 펄스가 있으면 포착을 해라 라고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올라갔다가 아주 빠르게 내려간 뭐 수나노 이내에서 움직이는 애들은 나는 뭐 이상 신호로 볼 수 없다 그러면 동시에 펄스 폭을 얘가 이 부분에서 지속하고 있는 시간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스레시홀드에서 방향은 바꿨지만 이 안에서 지속하고 있는 펄스 폭들이 얼마인지를 결정을 추가적으로 해서 그 조건에 맞는 신호만 골라내 볼 수 있는 기능이 런트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의 그 채널 소스에서만 결정을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채널 3번 파란색 신호가 하이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에서 이 구간 안에 있는 채널 1번 노란색 펄스가 상승 엣지가 그러니까 상승 펄스가 있을 때 트리거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네 번째 파형에서 포착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그 다음 파형에서 트리거가 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조건. 나는 채널 1번이 먼저 하이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채널 2번에서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 트리거를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이 멀티 스테이지라고 해서 이 트리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캐스케이드라는 지금 제가 프레젠테이션은 포함을 안 시켰는데요. 캐스케이드라는 트랙을 이용하면 채널 1번에서 4번까지 순차적으로 조건이 모두 만족됐을 때 트리거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상 펄스를 포착할 때는요. 사실 이상 신호가 반드시 화면에 파형으로 보이거나 또는 메저먼트에서 확인이 된다면 굉장히 굿 케이스입니다. 좋은 케이스인데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펄스포그의 예를 들고 있는데 지정한 내가 디자인한 값이 200 마이크로 펄스폭이 지금 200 마이크로 세컨드 플러스 마이너스 50 마이크로 세컨드에서 움직이도록 디자인됐다면 이 범위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거꾸로 얘한테 스코프한테요. 요 범위 밖에 있는 애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아웃 오브 레인지 또는 익스클루시브 트리거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트리거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각 트리거들, 그러니까 시간으로 결정하는 펄스 폭이나 주기, 런트, 슬루 레이트 같은 애들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레벨 A보다 크고 A보다 작고 A에서 B 사이에 있고 이런 정상적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신호를 크기를 범위를 넣어놓고요. 이 범위 밖에 있는 애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디버깅 할 때 굉장히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 신호를 보면서 관측하면서 이런 조건을 넣어보면 이 신호가 이런 조건에 맞는 신호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직접 스코프에서도 한번 이런 파형들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패스페일 기능을 이제 패스페일을 이제 오프하고요. 그래서 채널 1번 신호는 잠깐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프레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펄스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채널 2번에 보니까 200나노짜리 정상적인 그 평균 값은 지금 200 마이크로 세컨드인데요. 아까 보셨던 그 파형입니다. 200 마이크로 세컨드인데 이렇게 200 나노보다 작은 펄스가 있어요. 눈에 보이죠? 그래서 한번 이제 여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타임베이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보면서요. 트리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는 전화가 많이 와요. 트리거가 잘 안 돼요. 라고요. 근데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게 반드시 소스가 중요합니다. 화면에 내가 채널 2번만 보고 있다고 해서 트리거 소스가 자동으로 채널 2번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보고 있는 내가 트리거하고 싶은 소스가 누군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소스를 바꿔보겠습니다. 채널 2번을 이용해서 채널 2번에서 제가 여기 지금 아까 측정 값에 보였던 200 나노세컨드를 포착하고 싶거든요. 그죠? 그래서 펄스 폭이 여기 이제 정상 이걸로 먼저 익스클루시브로 먼저 해볼게요. 평균이 지금 200 마이크로 세컨드고 최대가 240 그리고 200 마이크로 미니멈이 200 나노가 벌써 포착이 됐네요. 한번 다시 업데이트를 해보고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요. 자,
예, 160 마이크로세컨드에서 240 사이가 지금 정상 범위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펄스 폭이 어퍼랩이 자, 최대값이 250 마이크로세컨드고 내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150 마이크로세컨드 이내에 있는 펄스들을 내가 디자인을 했고, 만약에 여기 컨디션이 아웃 오브 렌지 이 범위보다 크거나 작은 애가 있으면 포착을 하고 싶다라고 하고서 조건을 딱 설정을 하게 되면 채널 레벨을 지정을 하는데요. 레벨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항상 어디에요? 여기 트리거 발생한 시점에 여기 있는 조건 보시나요? 정상 신호들은 여기 있는데 지금 에러 이벤트가 요 안에 이렇게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까요? 정상 신호들이 있는 정상 신호들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인데요. 요 사이에 지금 요 사이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요 펄스가 요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때는 조건에 맞는 신호만 보여주기 때문에 요 에러 신호만 항상 화면에 표시를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의 펄스가 포착된 펄스는 그죠? 따로 측정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호를 관측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다른 걸 한번 간단하게 다른 파형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제가 채널 4번에 아까 그 아이고야 프레젠테이션에 넣어놨던 파형을 채널 4번에서 지금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채널 4번에서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펄스 폭들이요. 펄스 폭보다는 얘네들이 엣지를 한번 따져보면 디비전당 지금 1마이크로세컨드네요. 1마이크로세컨드마다 한 번씩 엣지가 딱딱딱딱 떨어져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얘한테 이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펄스 폭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스마트 트리거에서 야 펄스의 인터벌은 지금 정상적으로 1마이크로세컨드만 나오는데 혹시 채널 4번에서 정상적으로 나오는 1마이크로 뭐 1마이크로세컨드보다 커지는 게 있느냐라고 딱 물어보게 되면 이거요. 바로 지정한 트리거 레벨에서 1마이크로세컨드보다 커진 애가 딱 화면에 바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신호를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상승 펄스, 하강 펄스, 상승 펄스, 하강 펄스, 상승 펄스, 하강 펄스 이렇게 본다면 거꾸로 펄스 폭이 상승이 아니라 하강 펄스 폭이 예를 들어서 1.5 마이크로세컨드보다 큰 게 있느냐라고 물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포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신호들을 아까 여기에 보면 1마이크로세컨드마다 엣지들이 반드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엣지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 트리거에 아까 보셨던 드롭 아웃을 이용해서도 25 나노세컨드가 아니라 야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정상 펄스는 1.2 마이크로세컨드 이내에서는 반드시 엣지가 나와야 돼. 그런데 이거보다 벗어나는 게 있으면 포착을 해라 라고 시간을 딱 지정하는 순간 바로 같은 신호들이 같은 위치에서 포착이 됩니다. 제가 한번 시간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펄스가 사라졌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포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엣지 트리거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트리거들을 이용해서요. 같은 신호들도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동일한 신호들을 이용해서 뭐 인터벌도 사용을 했고 위스도 사용을 했고 드롭아웃도 사용을 해봤는데 여기 10종류 있는 이 트리거 방법이 있는데 너무 정의에만 집착해 가지고 이걸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또는 두 가지 정도만 저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보신다 그러면 펄스폭이나 드롭아웃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해보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펄스들이 지금 굉장히 이벤트가 지금 자주 일어나기는
하는데요. 이런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런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나는 얘네들만 따로 포착을 하고 싶다는 거죠. 이거 뭐 한번 멈췄다가 포착하고 멈췄다 포착하고 이럴 수는 없고요. 또 이런 이벤트가 아주 간헐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걸 계속 사용자분들이 이 앞에 스코프 앞에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액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메모리를 분할하는 기능입니다. 이건 이제 타임 베이스 메뉴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타임 베이스 메뉴에 가면 이런 메모리를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것처럼 메모리를 나눌 수도 있어요. 시퀀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메모리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눠서 나는 이런 이벤트를 10개를 포착을 하겠다. 그죠? 10개를 포착하겠다. 그리고 싱글 트리거나 이런 걸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이벤트들만 10개를 쫙 모아줍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렇게 포착이 되고 나면 디스플레이도 저는 오버레이에서 확인을 하고 지금 10개 파일이 뒤로 다 간 거고요. 워터풀 기능을 이용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또는 퍼스펙티브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어떻게 첫 번째 파형,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렇게 파형을 관측하는 건 사실 썩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뭐가 중요하냐면 10개의 이벤트들이 언제 포착이 됐고 얘네들 사이에는 주기성이 있느냐라는 게 디버깅 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퀀스에서 그대로 show trigger time에 오면 얘는 8ms마다 이런 이상 펄스들이 포착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포착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줌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줌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씩 파형을 관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너무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표시가 안 되네요. 제가 채널 2번에서 이걸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게 첫 번째로 포착이 된 파형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각각의 파형들을 따로따로 확인을 해보고요.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이 언제 포착이 된지 바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8ms마다 한 번씩 보이고 있는데, 얘를 간단히 다시 한번 트리거를 쭉 해보면, 지금 제가 신호 에러 주기를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100마이크로세컨드마다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바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어떤 파형의 에러가 발생하면 트리거를 하고 나서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일어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1시간에 얼마 일어날지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또 하나 방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 파일 메뉴에서요. 파일 메뉴에서 여기에 세이브 웨이폼에 가보면요. 오토 세이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1번을 저장할 거냐 아니면 채널 2번을 저장할 거냐 각각 정할 수도 있고요. 각 채널별로 채널 4번을 저장할 거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면에 보이는 모든 파일을 다 저장하겠다. 그리고 오토 세이브에 가셔가지고 나는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D 드라이브의 웨이폼즈에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측정을 하고 얘한테 랩 또는 필 기능을 이용해서 나는 오토세이브 할래 그러면 자동으로 보시는 것처럼 트리거 될 때마다 계속해서 파형을 저장을 합니다. 그죠? 디세이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랩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가 꽉 차고 나면 제일 첫 번째 포착이 된 것들을 이제 덮어쓰기 하면서 사용자가 와가지고 오프할 때까지 계속 저장을 하게 되고요. 필을 하게 되면 디스크가 꽉 차면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USB 스틱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해서 그 해당하는 스틱에다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코프에서 간단하게 아까 보여드렸던 웨이브 스캔에서 보여드렸던 그 파형을 이용해서 제가 트리거하는 것들을 잠깐 데모를 통해서
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 파형이 포착됐을 때, 뭐 아까 이미 데모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웨이브 펄서 그 시퀀스 기능을 이용해서 뭐 지정한 만큼 최대 2만 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메모리에 저장을 했다가 언제 포착이 됐고 주기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각 파형들도 따로따로 확인하거나 또는 디스플레이 보드를 이용해서 뭐 어드제이센트 하면 옆으로 놓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파형, 두 번째, 세 번째 각각의 파형을 디스플레이하고 또는 오버레이를 이용해서 누적해서 보기도 할 수 있고요. 워터폴 순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세 번째 들어온 파형이 지금 뭐죠? 라이징 타임 느려졌죠. 그리고 퍼스펙티브나 또는 모자이크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사용할 때는 타임 베이스 메뉴에서 시퀀스 그리고 내가 몇 개로 할 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엣지 트리거는 물론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드롭아웃, 펄스폭 여러 가지 조건들에 맞는 신호들을 그대로 다 포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라이징 타임이 느려진 걸 포착을 하고 세그멘트별로 디스플레이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 데모에서는 하나의 소스만 이용해서 하나만 주밍을 해서 세그먼트를 확인했는데 여러 개 그 세그먼트 파일들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주밍 기법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퀀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에 타임입니다. 내가 에러라고 찾은 이 신호가 누구죠?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파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뭐 순차적으로 저장한 신호들이 이제 지정한 디스크에 보시는 것처럼 저장을 해놓는 이런 기능들이 뭐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트리거하고 패스페일, 웨이브 스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뭡니까 트리거 같은 경우에도 뭐 따져보면 뭐 15가지 정도의 트리거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난 후에 적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트리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잘 적용할 수 있는 어느 특정한 하나 또는 두 가지에 집중을 해서 화형들을 포착해 보면 아마 트리거를 이용해서 에러 신호를 포착하는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고 또 하나가 완벽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리거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엣지 트리거 외에 다른 스마트 트리거 중에 하나 또는 두 개만 잘 습득을 하시면 에러를 포착하는 이상 신호들을 포착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 내용들을 비롯해서 일반적인 스코프를 활용하고 측정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르크로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좀 많이 참조를 해 주시고요. 곧 오늘 한 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트리거도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코프에서 신호를 측정하고 또 항상 스코프에서 뭔가 분석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홈페이지에서요 마우이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 PC에 설치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스코프 화면하고 똑같고요. 스코프하고 인터페이스도 똑같은 그런 앱을 PC에 설치하시고 PC에서 스코프에 포착한 파형들을 가져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직접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쪽 어디입니까? teledynelecroy.com 마우이 스튜디오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아이스퀘어 C를 디코딩하고 센트, SPI 뭐 기본적으로 한 50가지 정도의 소프트웨어 툴이죠. 분석 툴들을 무료로 다운받아가지고 일정한 기간 지금 다운받으시면 아마 6월까지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툴을 이용하시면 굳이 스코프 앞에서 끝까지 분석을 안 하고 거기서는 파형만 포착하고 PC에서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준비한 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창에 넣어 주시거나 또는 설문에 추가적으로 나는 이런 트리거 기법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 넣어 주시면 질문창에 넣어 주시거나 또는 설문창에 넣어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질문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약 45분 정도 흘렀는데, 제가 45분 동안에 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여기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이 주소,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로 뭐 카톡을 보내셔도 좋고요.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해당 그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그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우리 블로그에 자주 방문하시면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코프 활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어서 메저먼트에 대한 것들을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내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